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베네수엘라가 위기입니다. 오늘 인터뷰 텔라에서는 원빈 못지않은 원빈을 압도하는 능력의 소유자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고 왜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건가요? 예, 베네수엘라는 이제 남미에 이제 있는 나라고,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어를 네. 쓰는 나라인데, 네. 우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듯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혹은 국가 사회주의라고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경제 위기가 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는 굉장히 이거는 좀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포퓰리즘, 빗나간 자원 정책,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총망라되어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문제인데, 네. 베네수엘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보시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반세계화론자들이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와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21세기 신사회주의의 하나의 모델로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나 혹은 이제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나 서포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경제, 정치, 의회제도 혹은 자유주의 모든 다각도의 시각으로서 이것을 좀 해석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차베스라는 인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차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게 건가요? 굉장히 네. 예전에 이제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께서 어떤 조선왕조 붕괴 원인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국가가 멸망을 한다든지 왕조가 망한다든지 할 그런 커다란 문제가 생길 때는 장기적으로 지속된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19세기 말에 갑자기 무력으로 침탈을 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배경을 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일 것이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인 1958년도에 맺어진 푼토피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푼토피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독사회당과 민주행동당,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민주행동당이라고 하는 건 AD라고 하는 약간 좀 좌파 정권이고, 다른 쪽은 이제 코페이라고 하는 약간 보수 우파 정권인데, 네. 이 두 정당이 1958년 베네수엘라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게. 푼토피오 지역에서 정치적인 협약을 맺었는데, 요 두 당이 아니면 다른 정당은 집권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낸 하나의 체계가 됩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를 망쳐먹은 대표적인 체제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정당이 자기네들이 이제 석유 지대 추구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천연 자원, 내추럴 리소스들을 전부 다 독점을 한 데에 그 문제나 차베스가 등장하는 이제 배경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1989년도까지 와요. 1989년도까지 왔다가 1989년도와 1983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자유주의 정책. 그렇죠. 네. 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대처리즘으로 얘기를 하는 영국의 어떤 성공 사례를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받아들였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런 자유주의 경제 정책,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 활동에 전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인적 구성원의 이제 인력 시장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지대 추구 행위를 한 30년 이상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잠시나마 그 칼데라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벌어졌었던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압승을 거뒀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요 두 정당, 푼토피오 해방을 만든 요 두 정당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5공화국 운동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당.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지대 추구 행위라는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지대 추구 행위가 어떤 건가요?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네. 영어로 이제 rent seeking behavior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한 권한, 안과 밖에서 월권을 휘두르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라면 관료사회나 혹은 의원들이나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뭐 기업가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 밖의 일을 끊임없이 월권을 추구를 하면서 그것의 정책을 반영을 시키는 것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뭐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빗나간 자원 정책,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방만한 국영기업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엄청나게 보는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죠. 약간 비슷한데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맞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네.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 많이 시작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네. 첫 번째가 기업가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 그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홈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 맥주잖아요. 근데 뭐 주류 배달법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자기네들이 이권을 개입을 할 만한 모든 분야에서는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포퓰리즘이나 의회 제도나 어떤 관료 집단들이 실무 영역을 통제하는 부분. 그런데 그 관료 집단이나 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비전문가 집단들에 의한 전문 영역을 통제를 하는 것을 지대추구행위의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전문가들이 바로 잡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뭐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하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정파적인 논리고 네. 뭐 다 이제 뭐 답변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념적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그럼 하나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영국의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그게 나온 배경은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매우 당연한 거지만 45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 사이에서 나왔던 전시동원 체제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당연히 그 정부의 개입이 불러왔고 또 한 가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가장 커다란 인적 구성원, 경제 활동을 하는 대상들의 변동이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냐면 식민지를 반환을 했죠. 식민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득불이하게 정부 개입을 불러왔어요. 여기서 튀어나온 게 케인즈입니다. 예를 들자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학술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있기는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상 식민지를 반환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인적 구성원의 변동이 부득불이하게 그게 불러왔고 정부 개입을 불러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처가 나중에 70년대 딱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런 정책이 70년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0년대 대처가 딱 보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그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시기는 냉전의 긴장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대처리즘이 나온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우리가 잊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들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0년대나 90년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글로벌 이슈로 퍼지게 되죠. 뭐 지대 추구 행위도 막았고, 기업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했고, 그리고 더 이제 또 중요한 게 냉전이 해체가 되고 나서 동구권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자유주의와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구권 시장과 3세계한테 세컨 어퍼튜니티라고 하죠. 또 다른 형태의 기회를 줬지, 요 자유주의 비판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앞에서 네.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베네수엘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3세계 국가들은 시장을 형성하는 게 우선이죠. 우리나라도 권위주의 시대 때 시장은 형성이 됐어요. 사유재산도 형성이 됐고, 그리고 1994년도 대한민국이 이제 약간 좀 이제 탈권위주의화가 되면서 나왔던 과도한 의회가 과도하게 시장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지금 의회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차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듯이 이거는 거의 뭐 철옹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이 의회 권력이 그것을 내려놓느냐. 그리고 방만한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것, 어디라고 제가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투영되는, 예산으로 국영기업에 투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절히 조절을 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천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도 붕괴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저 되게 굉장히 심란해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런 예.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다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텔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